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보시다시피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 방안인데요. 어, 오늘 이런 발표와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이 아마 최근에 이제 그런 배경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첫 번째 했던 고민은 사실은 이제 사회지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제가 좀 했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을 해봐도 결론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는 종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사회지표는 종이었습니다. 종이.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책으로만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배포가 되고 최근에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는 이런 사회 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나는 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이제 제가 오늘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이 논의가 시작되는 배경을 최근의 배경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지표가 통계청에서는 사실은 맏아들이죠, 맏아들. 제일 먼저 태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전혀 부모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던 거죠. 첫째 아들이 이제 2008년도에 한국의 사회동향이 만들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뭐 10여 년,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같은 체계로 발간되고 또 국민적 사랑을 받는 아마 통계청 사업이 지금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 주요지표가 2013년에 만들어지고 14년, 16년 뭐 또 이렇게 개편 과정을 거쳐서 사실 그 당시로는 되게 파격적인 서비스였습니다. 통계는 숫자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동향 이후에 국가 주요지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통계를 설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의식하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됐던 거고 그 무렵에 또 똑같이 삶의 질 지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작년에 국가 주요 지표, 지금은 이제 국가 발전 지표로 이름이 이제 곧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 발전 지표와 삶의 질 지표가 같은 서비스 체계 내에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작년에 개편 서비스 표준화 개편 연구를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곧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지표는 완전히 이제 소외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제 올해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한준 교수님께서 대규모 연구진을 꾸려서 사회지표 개편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지표가 나는 책이다라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사회지표 개편이 서비스와 연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사회지표 개편의 방향도 사실은 조금 말하자면 연구만 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연구가 서비스의 방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통계청 내부에서 결론을 내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가늠한 상태에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 앞으로 서비스와 관련해서 훨씬 더 이제 서비스와 이번 개편 방향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지표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계청이 낳은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런 애들을 좀 소개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맏아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지표의 특징, 그러니까 장단점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해외에서는 지표 서비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서비스 방향을 제안을 드릴 텐데요. 뭐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 방향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논의가 통계청 내부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그 계기나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계청 서비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K 인디케이터입니다. 이제 이게 그 국가 주요 지표와 삶의 질 지표가 서비스가 되면서 사실은 이전에 그 이제 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나라 지표가 서비스가 되고 있었죠. 근데 그 이나라 지표 사이트에 국가 주요 지표가 2013년에 만들어지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나라 지표에 새빵 살림을 했던 거죠. 새빵 살림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게 보기가 불편하고 두 집 살림을 하기가 힘드니까 K 인디케이터라는 뭔가 좀 타이틀을 주고 여기에서 이제 같은 집인데 이제 호수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집을 좀 나누는 형태로 K 인디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K 인디케이터가 이 나라 지표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같은 방에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제 호수를 나눠서 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 지표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국가 주요 지표와 삶의 질 지표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녹색 성장 지표가 들어 있고요. 이 나라 지표는 사실 오늘 논의에서는 좀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웹사이트에 K 인디케이터 웹사이트에 그 국가 주요 지표와 삶의 질 지표, 그다음에 녹색 성장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분류 체계를 1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모호한데요, 사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그 지표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통계청에서 이 서비스를 하시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지표 주제 영역 토픽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내용은 국가 주요 지표나 삶의 질 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 되도록 이제 그렇게 작년에 연구를 했고 아마도 곧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사실 비슷하게 되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뭐 삶의 질 지표나 국가 주요 지표나 동일한 틀에서 서비스 되고 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서비스의 특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주요 지표의 경우에는 지표의 그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지표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저런 식으로 지표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표 그래프가 나오고 그 밑에는 지표 통계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표에 따르는 국제 비교 지표가 반드시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없는 경우는 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시계열 지표와 시계열 통계와 국제 비교 통계가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 비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시간적 변화와 그다음에 그 국제 수준에서 한국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상황을 저렇게 이제 해설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제 국가 발전 지표, 그러니까 국가 주요 지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지표는 더더욱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자꾸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만든 그런 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지금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단일 지표 서비스가 곧 될 거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동향은 2008년에 만들어졌고요. 인구에서부터 사회통합까지 11개의 지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쟁쟁한 학자분들이 여기 모여서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12년째인가요? 12년째 지금 저 보고서를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학교나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들 읽고 있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동량은 그 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코시스의 온라인 간행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 지표를 보여주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이제 책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측면이고요. 사회지표는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지금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지표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1개 지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매년 지표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의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지표가 요약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별로 단위 지표 통계표가 이제 방대하게 딸려 있고, 국제 비교 통계표가 별도로 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회 지표가 여러분 어디서 서비스되고 있냐, 책으로 팔리고도 있지만 이제 아까도 봤던 그 코시스의 온라인 간행물에서 책자 PDF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별 지표들이 엑셀표로 이렇게 다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표들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독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시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사회지표가 이게 이제 사회지표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표 제시 방식에서 첫 번째는 지표가 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표라고 하면 아까도 한준 교수님께서 지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관계라고 선별되어야 하는데 조금 뭔가 복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총인구와 자연 증가율이 같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면 사실 총인구면 총인구이고 인구 성장률이면 인구 성장률인데 저렇게 같이 들어갈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든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지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징이고, 보시면 이제 통계표가 저렇게 한 통계표에 서로 다른 차원의, 이거는 그나마 비슷한 차원들끼리 모여 있는데,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체 활동 실천율이라든가 비만율 이런 것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차원의 지표들이 저렇게 이제 하나의 통계표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이제 이번 지표 개편 연구 때 한번 검토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통계표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통계표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이게 어린 초등학생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제가 왜 잘랐냐면 방대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나오다 이 전체 값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 제조업과 지금 전산업과 제조업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또 남녀로 갈랐습니다. 남녀를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를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표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사회지표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비교 통계가 이제 그 단위지표랑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사회지표 보고서를 보시면 국제지표만 따로 이렇게 별도의 영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국제비교라는 걸. 그러면 저런 식으로 이제 저것도 이제 붙어 있는 게 인구 및 건강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놨는데, 총인구랑 건강 관련된 뭐 다른 여러 가지 국제비교 가용한 국제비교 지표들만 저런 식으로 모아놔가지고는 시계열 지표와의 연관성을 이제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단점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지표와 나머지 그 둘째, 셋째 자식들 간의 관계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서비스 방향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이따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나머지 지표들하고 나머지 두 자식들하고 따로 살게 할 거냐? 아니면 한 집에 같이 살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보시면 지금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영역을 빼면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거의 다 일치를 하죠. 거의 다 일치를 하고 있고요. 단위 지표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 지금 국민 삶의 질 지표가 71개로 제가 들었는데 71개 두 개 그런데요. 84.7%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한 80%가 한국의 사회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둘이를 합칠 것이냐? 합치면 그냥 뭐 서비스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성찰이 진지하게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이제 정도로 살펴보고 제가 이따 서비스 방안에서 다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외 지표는 지금 제가 소개드릴 해외 지표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잘하고 있는 국제기구 두 군데를 뽑아서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지표 내지 이 삶의 질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위스의 사례를 또 소개를 좀 드리고 그 외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통계 서비스를 굉장히 좀 세련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두 나라 이렇게 해서 6곳의 지표 내지 통계 서비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OECD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OECD 데이터라는 곳에서 지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표 분류 체계도 잘 갖추고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저는 오랫동안 자료 관련 자료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늘 생각하는 직관성인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뭔가 지표나 통계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가장 직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OECD 데이터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웹사이트다. OECD 데이터는. 그래서 이제 여기 토픽을 누르고 들어가면 예를 들면 지금 고용률을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고용률을 저렇게 누르면 이제 국가별로 30개 국가별로 쫙 저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저기 있는 각각의 국가별 통계를 시계열로 다 이제 확장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OECD.stat이라는 별도의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링크가 가능하도록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는 처음에 보면 OECD 데이터와 OECD.stat이 왜 두 개가 같이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이용하다 보면 저희 굉장히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데이터에서 뭔가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한 데이터를 더 확장해서 보기 위해서는 OECD.stat에 가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통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코시스가 저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제 우리도 코시스도 굉장히 방대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스탯으로 넘어가면 저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공장 같은 느낌이 들게 저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월드뱅크인데요. 월드뱅크에서는 월드뱅크 데이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월드뱅크 데이터로 링크가 되게 해주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OECD와 굉장히 비슷하게 월드뱅크 데이터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서비스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주제가 나오죠. 인디케이터의 주제가 나오고
주제를 지금 제가 친 주제는 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인데요.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렇게 그 OECD 데이터처럼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 그래프 값을 또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월드뱅크 데이터뱅크로 또 다시 링크가 되게 해줍니다. 아까 OECD.stat으로 링크가 되게 해주는 것처럼 저기도 월드뱅크 데이터뱅크로 다시 링크가 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면 아까 그 통계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젠더 스태티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통계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뭔가 또 더 다른 정보를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는 이제 또 다른 지표 체계로 그 세계 개발 그 지표라는 걸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뭐 책과 비슷하게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게 그 웹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특징은 그 지표 통계를 보여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지표에 관한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스토리로 넘어가면 지표 통계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각각의 지표 영역별로 들어가서 지표 통계를 보여주고 거기도 들어가면 지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지표 스토리로 넘어갔을 때의 화면인데 지표 스토리에서는 지표 설명을 저런 식으로 하나를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지표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이슈 페이퍼 수준으로 저렇게 이제 다 글을 다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그 월드뱅크 그 WDI가 만든 그 WDI 지표들에 대한 그 각각의 말하자면 지표 보고서를 저기에다 다 올려서 이제 글로 읽을 수 있게끔 저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려면 이제 굉장히 아직 먼 상태인데요. 저런 수준까지 지금 이제 국제기구들은 지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걸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나라는 이제 지금 소개시켜드릴 두 나라는 핀란드와 스위스인데 이 두 나라는 각각 그 핀디케이터와 모네라는 지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그 두 지표 체계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핀란드는 핀란드 통계청 홈페이지 옆에 별도의 핀디케이터 사이트를 두고 그쪽으로 클릭을 하면 이제 링크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 K 인디케이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굉장히 간결합니다. 간결하게 몇 개 되지도 않는 지표인데 각 지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결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표 영역이 이코노미였고요. 이걸 치고 들어가면 GDP를 제가 이제 사례로 들었습니다. GDP에 대한 그 메뉴는 GDP에 대한 디스크립션, 지표 정의입니다. 지표 정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각 지표에 대한 값을 저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려주고 밑에는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로 링크 시켜주는 기능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 주요 지표처럼 GDP에 대한 핀란드 GDP의 변화 상황을 2018년 변화 상황을 저런 식으로 이제 글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GDP와 관련된 나머지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모네도 거의 비슷합니다. 스위스 모네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지표인데 제가 70몇 개, 72개인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 되는 건 15개인가요? 17개 지금 키 인디케이터로 서비스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위 지표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메뉴에 지표 정의가 나옵니다. 실업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지표 정의와 의의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현상을 해설해주는 그림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테이블로 해서 이제 통계 값이 실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프랑스 통계청하고 영국 통계청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지표 서비스는 아니고요. 통계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공통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통계 서비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통계청의 통계 서비스는 호시스다. 호시스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호시스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봤지만 지표 데이터베이스고 실제로 통계를 서비스하는 거는 호시스 방식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프랑스와 같은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보시면 제가 실업률을 쳤는데 이 실업률과 관련된 그 통계를 하나의 이슈 페이퍼로 동향 페이퍼로 이런 식으로 쫙 다 보여줍니다. 보시면 목차가 달려 있습니다. 목차가. 그러니까 실업률에 관한 걸 하나의 말하자면 이슈 페이퍼로 다루어서 저기에 실업과 관련된 현재 프랑스의 실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차에 관한 각각의 목차별로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다 붙여서 보여주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이제 저렇게 주제 분류가 되고 영국 통계의 주제 분류를 저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영국의 주거 상황을 저런 식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영국의 하우징 상황을 다 목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표 서비스를 본 결과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표는 간결하다는 거죠. 간결하고 요약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지표는 통계 자체는 간결하되 그것을 설명하는 정보들을 풍부하게 붙여서 지표가 숫자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지표와 그 지표 통계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럼 이제 아까 나는 책이라고 밝혔던 사회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제 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K 인디케이터에서 조금 그 서비스 개선해야 될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괜히 그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회지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것과 맞물려서 제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고민은 두 가지였는데요. 두 축으로 이렇게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이걸 지표로 볼 것인가 데이터베이스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국가 주요 지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K 인디케이터와 연계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축으로 보면 네 가지의 지표 서비스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K 인디케이터와 독립적으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코시스에서 그냥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엑셀만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파일 다운로드형이 있습니다. 제일 단순하죠. 너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좀 전면으로 뽑아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그걸 조금 더 이제 잘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K 인디케이터와 분리하되 지표 성격으로서의 지표 성격을 좀 강조해서 우리가 하자 해서 사회지표의 각 지표들을 영역별로 설명을 달아주자.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선진국 지표 서비스에서. 그래서 사회지표 11개 영역별로 저런 식으로 이슈 페이퍼를 쓰듯이 영역별로 설명을 달아서 우리가 서비스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면 아까 중복되던 국가 주요 지표나 사회지표와 그 삶의 질 지표와 그렇게 이제 지표가 중복이 됐는데 서비스 차원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좀 장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 인디케이터와 에 포함해서 연계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인데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 지표를 K 인디케이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각 단위 지표별로 사회지표와 중복되는 것들은 더 많은 정보를 사회지표에서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K 인디케이터의 특정 지표를 클릭했을 때 그 지표가 사회지표와 중복이 되면 클릭해서
사회지표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회지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게 해주는, 말하자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저는 이제 잘 쓰는 표현이 사회지표가 국가발전지표와 삶의 질 지표의 통계 신뢰를 보증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사회지표가 꼭 사회지표일 필요가 있겠는가? 말하자면 그 사회지표가 장기적으로는 사회통계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사회통계의 ABCD를 다 가지고 있는 사회통계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통계의 체계를 갖추고 그걸 코시스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저는 그 국민들의 이용 서비스 차원에서는 뭐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서비스하거나 아니면 그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뒤에 숨어 있을 바에는 저런 식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사회 통계 서비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보다 사실은 조금 더 방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지표 개편 서비스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지표가 아까 그 삶의 질 지표와 한 80% 중복이 됐는데요. 완전히 다 삶의 질 지표를 포괄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면 사회 통계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자 좋다. 그럼 중복되는 거 다 좋은데 다 무시하고 K 인디케이터로 다 집어넣자. 그럼 사회지표를 K 인디케이터에 국가 주요 지표,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세 개의 별개의 지표 체계로 우리가 서비스하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사회지표가 국가발전지표나 삶의 질 지표의 서비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거기 먼저 앞서 나간 서비스를 따라가려면 사회지표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컨텐츠를 전부 다 이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엄청난 과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것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표 체계는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중복이 있더라도 그 체계 내에서 별개의 어떤 그 지표 서비스를 하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그 웹 서비스만 잘 해주면 크게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과제에서 제가 이제 이 단위 지표 설명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지향한다면 앞으로 K 인디케이터는 어떤 식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지표가 K 인디케이터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K 인디케이터에서는 이 나라 지표와 녹색 성장 지표를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두 지표가 같이 K 인디케이터 안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 검색 서비스가 지금 사실 좀 복잡합니다.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개의 영역 분류 체계가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지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표 체계별로 국가 주요 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국가 주요 지표를 클릭하면 국가 주요 지표의 지표가 브라우징 되고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클릭하면 국민 삶의 질 지표가 브라우징 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우선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위 지표별로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두 개 다 합치면 아마 뭐 200 한 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위 지표별로 그것들이 또 검색이 될 수 있게끔 검색어를 넣어서 서치할 수 있고 또 펼쳐서 브라우징 할 수 있게끔 저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스 커팅 이슈별로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K 인디케이터 웹사이트를 조금 저런 방식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2, 3년 내에 그런 앞으로 2, 3년 이내에 저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좀 고치면 사회지표를 받아들이는 선행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